한국의 백두산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불거지며 한국인이 미처 몰랐던 사실이 네티즌 간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는 전혀 다르게 북한이 중국에 판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강대국들에 의해서 백두산의 영역이 결정되었고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백두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당시 강대국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역사는 그야말로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아왔고 그 가운데 국가의 영토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은 이후에 남과 북이 따로 통치되면서 결국에는 그것이 남북으로 한반도가 나뉘는 결과가 되었죠. 강대국들은 한반도를 한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정했으며 지금까지의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일은 현재 진행형으로 비단 과거에만 강대국이 한국의 영토를 점령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10년경 미국의 국방부에서 북한 붕괴 시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각각 북한을 4분할하여 통치한다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역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해당 국가들은 한반도가 자리 잡을 때까지 통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만 대한민국이 그러한 역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 좋아 지역 안정화이지 자신들이 그냥 차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에서 국토가 분단되어 초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나라는 이 세상에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열강들은 그야말로 남아있는 파이인 한반도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에 한번 들어와 통치를 한다면 반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중요한 우방이지만 한때 미국 싱크탱크에서는 북한 붕괴 시 신의주 정도는 중국에 떼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열강들이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심지어 미국조차 한반도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물론 싱크탱크 자체가 미국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당파를 초월해서 미국 지도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주요 싱크탱크들은 통일되면 한반도의 국토를 모두 한국에 복원시킨다는 생각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도 충격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인들이 잘 몰랐다는 북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북한 영토에 관한 이슈가 다시 등장한 것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 올라간 장면 때문인데요. 그곳에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올라가서 촬영하고 백두산의 천지도 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은 중국에서는 창바이시안, 즉 장백산으로 불리우며 북한과 반반씩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에 관해서 과거 북한의 김일성이 6.25 사변 이후 중국에 넘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라고 하여 북한의 전쟁을 도왔고 북한은 가까스로 괴멸 직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에 일종의 대가를 지불했어야 했는데 그것으로 백두산을 중국에 반을 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돈을 받고 팔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북한은 한국에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한국은 중국과 백두산을 불편하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울분을 삼켜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또한 많은 이들은 백두산 자체의 영역도 중국 쪽이 훨씬 경관이 좋고 덜 험해서 관광자원으로 가치도 높다고 합니다. 북한 쪽은 경사가 가파르고 지형이 좋지 않은 반면에 중국 쪽에서 올 때는 관광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중국은 이미 백두산에 많은 호텔을 건설하고 온천이 나오는 숙소도 수십 개 마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족의 명산 백두산, 그것도 경관이 훌륭하고 아름다운 북쪽 면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게 매우 불편하며 게다가 그것을 북한이 내줬다는 게 한국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실 백두산은 북한이 넘긴 게 아니고 중국에 넘겨준 당사자는 일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1712년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는데 백두산 남쪽은 조선이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1909년에 일본은 간도협약으로 중국에 백두산을 모두 줍니다. 중국은 졸지에 백두산을 일본 덕에 모두 차지하게 되었으며 일본은 한반도의 영토를 마음대로 휘둘렀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기 위해서 중국을 달래기 위해 간도협약을 했고 한국 영토는 유린당한 것입니다. 간도협약은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발해와 고구려의 옛 땅을 일본의 남만주 철도 부설권의 대가로 청해 간도지역을 넘겨준 불법적인 조치였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의 의사는 전혀 들어간 바 없었습니다. 일제는 백두산은 물론이고 간도까지 모조리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중국에 줘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백두산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중국에 팔아넘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북한이 백두산의 절반을 다시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1962년에 중국 총리였던 조언라이, 주은래가 북한이 간도를 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요청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서 백두산의 55%를 북한에 줄 테니 북한이 주장하는 서간도는 잊어달라는 조치였다고 합니다.
실제 그 당시에 이뤄진 합의로 인해서 북한은 백두산의 55%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중국은 간도를 지켰습니다. 중국의 저우언라이는 당시 조선과학원 대표를 접견하면서 간도는 실제 조선인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인정하면서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라면서 북한 측을 달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이 벌이고 있는 동북공정에서는 밥 먹듯이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는 도저히 용납 못할 이야기가 불과 수십 년 전에 중국 총리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는 이런 조치로 인해서 결국 중국에서 매국노로 몰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저우언라이는 중국 땅을 팔아먹은 희대의 매국노로 중국에서는 오히려 백두산을 찾아야 한다며 정반대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학회에서는 간도협약은 일제에 의한 무효이며 한국은 간도 땅을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백두산까지 중국 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사료를 보더라도 백두산은 물론이고 간도 지방까지 조선의 국경이었음이 대략 확인됩니다. 1737년 프랑스의 당빌은 조선의 지도를 제작했는데 현재의 국경선보다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 있으며 1794년 영국의 던 역시 조선의 지도를 만들면서 백두산은 물론 간도 지방도 조선으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영토는 지금의 국경선보다 훨씬 넓은 것인데 일본에 의해 오히려 유실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대부분 간도 협약으로 두만강이 국경선으로 정해지면서 발생한 한반도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1897년에 간도만이 아니라 연해주까지 우리의 국토임을 확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관련 작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청 사이에서 국토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03년의 고종실록에도 북간도가 수백 년간 조선인이 수십만 호가 살던 곳이고 청의 침입이 잦았다는 기록이 있고 이에 따라 고종이 호구 조사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간도에 대한 시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일제가 한반도를 강제 통치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는 1904년 한일 의정서에 의해서 대한제국을 일본이 군사기지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1905년 을사늑약을 맺어 외교권을 박탈했고 1909년에 간도 협약으로 한국에 큰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반도를 유린하고 큰 피해를 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간도 지방도 잃게 한 것이 사실이며 그 가운데 백두산도 중국에 넘겨준 게 돼버렸다면서 북한이 팔았다는 소문도 일본이 낸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저우언라이에게 북한도 백두산을 받으면서 간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는 추후 대한민국 평화통일 시에 반드시 중국과 협상을 해서 찾아야 하는 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강화하며 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하는 이유로 영토 주권을 중요 이유로 듭니다. 만약 평화통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주변의 열강이 불과 짧게는 수십 년, 길어봤자 100년 전에 한국의 영토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휘저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절대 방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주변국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만약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가 있더라도 한국의 영토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백두산 스토리는 한반도의 과거 아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해결할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은 간도와 연해주 지방까지 불과 100년 전에 강탈했기 때문에 한국은 늘 이것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의 영토를 유린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강화하며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측정하는 미국의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입니다. 이 기관은 매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순위를 공개했죠. GFP는 인구와 병력, 무기, 국방 예산 등 48개의 항목을 종합해 군사력 지수를 산출합니다.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한국은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네, 군사력 평가지수 0.1622를 받아 전 세계 138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과 동일합니다. 사실상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 중에 하나라는 의미이죠.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모두들 예상하셨겠지만 압도적 1위는 미국입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순이었죠. 미국, 러시아, 중국은 각각 0.0721, 0.0796, 0.0858로 압도적인 탑3입니다. 군사력 규모에서 나머지 나라들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반면 인도와 일본은 0.1214, 0.1435로 한국과 꽤 비슷합니다. 그런데 해당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과 일본의 순위가 올바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군력을 너무 큰 비중을 두고 순위를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GFP의 자료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GFP 군사력 측정의 주요 지표는 인구 대비 군인 수와 전투기, 헬리콥터, 탱크, 무기 차량, 전투군함, 잠수함 등입니다. 인구수 대비 군 가용 인력을 보면 일본은 인구 1억 2천만 명 중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면 한국은 5,200만 명 중 무려 370만 명 이상입니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공중전 전력에서도 한국이 압도합니다. 일본은 전투기 256대, 헬리콥터 552대, 공격형 헬리콥터 1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투기 402대, 헬리콥터 734대, 공격형 헬리콥터 112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장비의 노후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일본 못지않게 국방 예산에 막대한 자금을 들이고 있고 계속해서 최신 무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육상 무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은 탱크 1004대, 무기 차량 5,5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탱크 2,600대, 무기 차량 14,100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수적으로 부족한 건 해군력입니다. 일본은 전투군함 37대, 잠수함 2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전투군함 12대, 잠수함 22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전투군함의 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잠수함은 오히려 더 많죠. 여러 지표들을 참고할 때 두 나라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하면 한국이 더 유리합니다. 거기다 한국은 군사력을 더욱 강화할 명분도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GFP 군사력 순위에서 북한은 28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전력은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공개된 전력만이 반영된 것이고 실제로는 순위가 더 높아야 합니다. 현재 북한은 핵 잠수함과 극초음 무기 배치를 늘리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배치할 경우 이를 완벽히 방어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유사 무기 체계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압도적 타격 수단으로 이들 무기가 사용되기 전에 불능으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본이 적기지 공격을 거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이 움직이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군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해군은 장보고 3급의 뒤를 이어 건조할 예정인 4,000톤급 잠수함을 핵추진 잠수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체 건조 기술, 원자로 기술 등은 이미 모두 갖췄다는 게 글로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다만 미국과의 핵합의 문제가 남아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애매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지켜봐야겠죠? 다만 한국의 의지는 무척 강합니다. 사실 미국이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우리 군은 극초음 미사일 개발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군 당국은 2018년부터 지상 발사형 극초음파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고 2023년까지 비행 시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SLBM의 경우 이미 지상 발사를 지난해 마무리하고 올해 수중 사출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중 사출 시험이 성공하면 3,000톤급 이상 잠수함에 탑재할 계획이죠. 핵 잠수함 이상의 핵심 무기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해군은 최근 항공모함 건조 여론 조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신 조감도 8장을 공개했습니다. 참석한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 중국, 일본은 이미 경항모를 보유했거나 보유할 계획이다. 경항모가 도입되면 한국 해군의 작전 능력은 발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네, 이는 분명 사실입니다. 항공모함을 지니게 되면 해상 전력과 더불어 군 전반의 능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을 압도하게 되는 건 물론이고 일본이 함부로 독도 도발을 할 수도 없게 됩니다. 더욱이 정항모 전당 건설은 경제적인 효과도 엄청납니다.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 첨단 핵심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 뉴딜 정책이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35조 8천억 원가량입니다. 정항모 건설 예산은 3건조에 2조 원, 함재기와 해상작전 헬기 도입에 3조 원 등 총 5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오는 2033년 전략화 목표인 한국형 경항모함에 한국형 전투기 KF-X를 탑재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경항모에서 운용 가능한 기종은 사실상 F-35B가 유일합니다. 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F-35B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의 기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죠.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등이 F-35B를 운용하고 있거나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F-35B 도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비용 측면에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KF-X 개발도 논의해봐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죠. 실제로 이번 세미나에서 관련 내용이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수직 이착륙기를 도입할 경우 F-35B는 현재 한 대당 비용이 1200억 원 수준입니다. 향후 최대 16대를 획득할 경우 1조 9천억 원가량의 비용이 예상되죠. 이는 경항모 건조에 들어가는 예산 2조 원과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수직 이착륙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이 건조하는 항공모함이 경항모이기 때문입니다. 중형 이상 항공모함과 달리 경항모에는 캐터펠트 장치나 스키 점프대가 없습니다. 문제는 F-35B의 비싼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일반형인 F-35A에 비해 무장 탑재량 등 성능은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가격은 30%가량 비싸면서 기능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물론 저항모용 KF-X 개발은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기술은 지상활주 기반 전투기와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항공기의 개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도전해야 할 일입니다. 수출 비중을 줄이고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해야 한국의 국방력이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군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